오늘은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개봉한 지 10년도 훨씬 더 넘은 옛날 영화 아니냐? 그거를 왜 갑자기 지금 얘기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번에 박정민 배우님이 주인공인 파이 역할로 참여를 하시는 라이프 오브 파이 무대 버전의 공연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광고이긴 한데요. 이번 기회로 영화 얘기를 다시 들으시면서 맞아, 이 영화가 그런 내용이었지, 같은 느낌으로 영화 얘기 오랜만에 들으시면서요. 대신 장대한 서사와 규모를 가졌었던 이 영화를 어떻게 무대 위에다가 다시 재현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무대 위에서 살려낼지가 궁금해지신다면 이번 공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영화에는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봉 당시에도 그때가 제가 학생 때였으니까 학생 시절에 영화 해석들을 막 찾아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런 감상을 가졌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요, 이 영화가, 이 원작이 그 정반대의 개념을 영화의 소재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이고 있는 부분이 되게 재밌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렇냐? 일단 주인공인 파이의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원래 파이의 이름이 파이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진짜 본명은 파이가 아니라 피슨이었습니다. 이 피슨이란 이름은요, 파이의 삼촌이 프랑스 파리에서 엄청 유명한 수영장 피슨 몰리토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수영장의 물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 아이에게 피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었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좋은 의미와 의도를 가졌었던 이름이요, 안타깝게도 영어로는 피싱이라는 그 오줌을 싼다는 의미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파이는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항상 놀림을 받아왔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그 친구들이 화장실에 좀 오래 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되게 놀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일부러 화장실 막 문 두들기고.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짓궂게 피슨한테 쟤 또 오줌 싼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놀리니까 파이가 그걸 견디다가 못해서 드디어 스스로 이름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럴듯하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피슨에서 씬을 뗀 다음에 PI만 남긴 다음에 그거를 파이라고 읽으면 된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 이름은 피싱이 아니라 원주율을 뜻하는 파이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요, 얼핏 보면은 그냥 어린 시절에 있을 법한 되게 귀여운 해프닝처럼 영화가 그리고 있는데 그 내부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파이의 원래 이름은 피슨 몰리토 수영장에서 따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파이가 자기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세웠던 개념인 원주율은요, 3.14, 15, 92, 65, 35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끝나지 않고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피슨이라는 이름은 수영장 레인의 끝이 정해져 있는 제한된 공간, 유한한 공간을 약간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와는 다르게 파이라는 이름, 원주율이라는 개념은 3.14, 65, 32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피슨이 파이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나아가는 공간이 수영장에 비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공간인 바다라는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 작품이 수영장은 유한을, 파이는 무한을 은유하는 개념으로서 차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런 방식의 이항대립 구조,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반대되는 개념을 대립시키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파이와 파이의 엄마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식단을 지키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파이의 아빠는 약간 채식주의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육식을 되게 즐겨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의 엄마는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유신론자인 반면에 또 파이의 아빠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사실은 신을 거의 경멸하는 수준에 가깝죠. 그런데 파이 아빠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을 경멸하고 채식주의를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파이 아빠도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신을 되게 신실하게 믿었었는데 어린 시절에 걸렸었던 소아마비를 낫게 해달라고 신한테 항상 기도를 올렸었는데 결국에 자기의 고통을 해방시켜준 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거는 신이 아니라 서양의 의학이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빠는요, 종교를 혐오하면서 파이에게 항상 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인간의 삶을 낫게 하려면은 항상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교육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엄마는 우리 삶에서 신앙 또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파이는 신앙의 중요성도 배우고 이성의 중요성도 배우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화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붙여놓고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영화의 이야기를 좀 현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거칠애 같은 장치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게 영화의 이야기와 주제로 적용이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 영화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파이의 가족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치달으니까 이 동물원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 아빠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인도를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이의 가족은요,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모두 다 배에 싣고 인도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현지로 가면은 정착 자금이 필요하니까 캐나다에 가서 이 동물들을 모두 팔아서 돈을 벌 그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파이의 가족과 이 모든 동물들은 실은 배가요, 바다를 건너다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침몰을 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에서 살아남은 인간은 파이 혼자였어요. 그리고 뒤따라서 파이와 함께 구명보트에 오르게 된 존재들은 인간이 아니라 오랑우탄이나 하이에나나 얼룩말, 그리고 리차드 파크라는 호랑이까지 이렇게 동물들과 한 배를 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또 이 한 보트에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는 그 중간에 있는 존재로서 이 배에 타게 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한 배에 실어 놓으니까 다툼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전부 다 잡아먹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내려준 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한때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성의 힘을 활용해서 리처드 파커를 막 위협하기도 하고 조련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생존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길게 지날수록 파이는 이성의 힘만으로는 이 사투를 끝내기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만으로는 이 기약 없는 생존을 버틸 힘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이는 이 생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처드 파커를 자신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자연현상들을 겪게 되면서 점점 더 인간을 초월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요, 결국에 이 투쟁을 끝내고 살아남으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정해진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었죠. 자, 파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이성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 생존 물품들을 계획에 따라서 소비를 하고 리처드 파커를 길들이거나 위협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종교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 기약이 없는 생존 싸움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버텨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파이는 이성과 종교 양쪽에서 모두 다 도움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포기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었지만 동시에 리처드 파커를 생명체로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의 항해를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채식주의와 육식주의 양쪽에서 모두 다 도움을 받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영화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이항 대립을 꾸준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왔던 건요, 세상에 딱 정해진 진실 같은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흑백 논리 같은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이 되는 흑백의 개념들을 계속 제시를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영화의 이러한 주제의식은요, 마지막에는 파이가 던지는 강렬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파이는 자신을 찾아온 선박회사의 직원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랑이랑 같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떠내려 왔는데 중간에 날치떼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먹는 식인섬을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겪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이런 얘기를 회사에다 사건의 경위로 보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발 회사에 보고할 수 있는 형태의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가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버전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구명보트에 올라탔던 하이에나는 우리한테 채소를 전혀 주지 않았던 배의 육식주의자 요리사였고, 얼룩말은 나를 도와줬었던 채식주의자 선원이었고, 오랑우탄은 사실 자신의 어머니였다. 우리들은 좁은 보트 안에서 부족한 식량을 두고 생존 투쟁을 벌였고, 나는 결국 거기에서 비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의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들한테 들려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다음에 파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두 개의 얘기를 들려줬는데 당신은 어떤 버전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냐? 당신이 믿고 싶은 건 어느 쪽이냐? 이렇게 되묻죠.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항대립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파이가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 자체까지도 사실은 이항대립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정해진 진실 같은 거는 없으니까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믿을지는, 당신이 어느 쪽에 더 의지할지는 순전히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프 오브 파이는요, 이야기의 내용 자체도 이항 대립이고요, 그 이야기에 담아놓은 주제도 이항 대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10년 전보다는 나이를 좀 그래도 먹고 아는 게 그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 봤을 때보다는 이번에 본 경험이 되게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구나 라는 큰 좀 감상이 깊어져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화의 내용, 이런 원작 소설과 원작 영화와 이런 내용들을 무대로 어떻게 옮겨왔을지를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이런 원작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번 무대 버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똑같지는 않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파이의 이야기를 자기를 찾아온 소설가한테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졌다면은, 이번 무대 버전에서는 선박회사의 직원이 직접 파이를 취조를 하면서 파이가 그 선박회사 직원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주제의식이나 이야기 구성의 형식은 영화와 거의 똑같은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영화와 계속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영화랑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이번 공연을 볼 이유가 뭐냐? 어차피 비슷한 내용 볼 건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저도 이번 제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저도 영화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안을 주신 광고주 측에서 우리 공연 되게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보고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좀 반신반의를 하면서 일단 오리지널 공연을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연을 보고 나니까 이 공연의 설득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연을 보면서 특히나 감탄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사실 라이프 오브 파이를 무대 공연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수많은 동물이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되는 그런 장면이며 그런 것들을 CG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무대 위에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 공연은 그런 무대 위의 상황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실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봤을 때 영화에 등장했었던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 당연히 리처드 파커 호랑이라든지 그 거대한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당연히 실제로 무대 위로 다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무대라는 좁은 공간에.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번 공연에서는 퍼페티어라는 전문 연기자분들이 이 동물을 형상한 퍼펫을 세세하게 조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퍼펫을 조작하고 있는 이 공연자들, 연기자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보시면은 아니 저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이렇게 조작하는 모습이 너무 대놓고 나오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사람이 지금 동물을 연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실감이 느껴지겠냐. 아니 최소한 우리 전통 사자춤처럼 그 사람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 가려야 좀 동물 같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 이 공연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드러내기에 미학이 있어요. 감추지 않고 완전히 다 드러내기에서 오히려 이 공연에 미학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도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자, 오히려 저렇게 감추지 않고 퍼페티어 분들이 나 지금 동물 연기하고 있음? 이거를 그냥 대놓고 오픈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연기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빈틈을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애초부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발레로 사자춤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자춤을 볼 때의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말이죠. 자, 사자탈의 디자인은요, 사람의 존재를 감추는 쪽으로 이 디자인이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마술을 보면은 그 순간에는 감탄을 하면서도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저거 어떻게 했을까? 저긴 어떤 트릭이 있을까? 약간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사자탈을 보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람 다리가 저기에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리고 저기에는 사람이 몇 명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나도 모르게 관찰을 한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공연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람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트릭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동물을 연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다 훤하게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굳이 애를 쓰고 거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오히려 퍼페티어 분들이 연기하는 저 동물의 움직임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맞아, 내가 TV나 동물원에서 봤던 호랑이가 약간 저런 리듬으로 움직였었지. 근데 저거를 저 퍼페티어 연기자분들이 그대로 구현을 해내고 있네. 되게 신기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의 움직임 그 자체에 되게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에서 그래픽으로 움직였었던 그 동물들을 어떻게 무대 위에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요, 이렇게 드러내기의 미학과 퍼페티어 분들의 연기력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는 그냥 장소와 시간을 옮기려면은 그냥 편집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컷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근데 무대에서는 이 배경 세트나 소품의 배치를 바꾸면서 이 시간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무대 공연의 특성이 되게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대 전환을 하는 동안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흥미롭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사이사이를 채우는 게 결국에는 배우분들의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체 언제 쉬시나 싶을 정도로 엄청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박정민 배우의 연기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공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의 뮤지컬 씬을 대표하는 스타이신 박강현 배우님도 이번에 파이의 더블 캐스팅으로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배우분들의 연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연에서는 그 영화에 등장했었던 소설가를 생략을 하고 그 선박회사의 직원이 파이를 직접 압박하고 취조하는 장면들이 되게 자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이가 억지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역시 배우분들의 풍부한 감정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이프 오브 파이는요, 12월 2일부터 초연을 시작해서 내년 3월 2일까지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리지널 공연을 보긴 봤지만 그래도 역시 한국팀이 연출하는 이번 공연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예매를 하려고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켓이 오픈되어 있는 12월 공연은 이미 매진이 된 회차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또 이미 인기가 많은 공연인데 홍보를 하려고 저한테 광고를 주신다니 저야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매 페이지를 미리미리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마 보고 싶으셔도 나중에는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서 좀 확실히 옛날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들도 많다는 걸 보면서 좀 감탄을 하고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번 공연까지 좀 새롭게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러내기의 방식, 그 퍼페티어 분들이 움직이는 표현 방식들을 보면서 확실히 내가 영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상상력의 범위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공연이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한국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12월은 좀 회차가 지금 안 남아가지고 힘들 것 같고 1월 회차 중에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혹시나 저를 마주치게 되시면 아는 척을 해주신다면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